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3부 26. 나는 문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엷은 안개가 내려와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갈까요? 내가 사제에게 물었다. 잠깐밖에 못 있어요. 올라갑시다. 우리는 계단을 지나 내 방으로 갔다. 나는 리날디의 침대에 드러누웠다. 사제는 당번병이 마련한 내 간이 침대에 걸터 앉았다. 밖은 어두침침했다. 그런데 사제가 입을 열었다. 건강은 정말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밤은 고단한 것뿐이에요. 나도 고단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생각엔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째서요? 당신도 아까 소령의 태도를 보았지요? 유순하지 않던가요?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나도 느낍니다. 나는 대답했다. 지난 여름은 끔찍했죠. 사제가 말했다. 그는 내가 후송되었을 때보다 스스로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게 된 듯했다. 얼마나 지독한지 당신은 도저히 못 믿을 거예요. 현장에 뛰어들어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여름의 전쟁을 제대로 실감했어요. 내 생각엔 결코 전쟁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것 같던 장교들마저 이제 실상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손으로 담요를 툭툭 쳤다. 잘 모르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전쟁을 그만둘 겁니다. 어느 편이? 양쪽이. 그러면 좋을 텐데요. 나는 말했다. 그러리라 믿지 않나요? 쌍방이 즉시 전쟁을 그만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너무 큰 기대죠. 하지만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 전쟁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여름 전투는 어느 쪽이 이긴 거죠? 승자는 없어요. 오스트리아군이 이긴 거죠. 나는 말했다. 우리가 산 가브리엘레를 탈환하는 것을 막아냈으니 그들의 승리예요. 그들은 전쟁을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느낀다면 그만둘 거예요.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쓰라린 경험을 했을 테니까. 이기고 있는 싸움을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낙담시키는 말이군요. 내 생각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저 오스트리아군이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전쟁을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죠. 패배하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오스트리아인들도 크리스천이에요. 보스니아 사람들만 빼고. 형식적인 의미의 크리스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같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패배했기 때문에 유순해진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올리브 동산에서 주님을 구출했다면 주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낙담시키는군요. 나는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가까이 왔다고 느껴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에게만 생길 거예요. 상대방도 우리처럼 느낀다면 좋겠지만 그들은 이겼으니까 다른 생각일 겁니다. 많은 병사들이 늘 이런 걸 느껴왔어요.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느끼는 게 아니죠. 그들은 애초부터 패배해 있었던 겁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군대에 집어넣은 때부터 이미 패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패배하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지켜보세요. 과연 얼마나 지혜로울지 말입니다. 사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 나도 아주 울적합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아예 생각을 안 쳐. 그러다가 일단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짓거립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인가를 기대해 왔습니다. 패전을? 아니, 그 이상의 것을.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승리 외에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쁜 것일지도 모르지만요. 난 오랫동안 승리를 희망했죠. 나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일 수밖에 없죠. 이젠 승리를 믿지 않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패배를 믿지도 않아요. 비록 그게 더 나을지는 몰라도. 그럼 뭘 믿습니까? 잠드는 것? 나는 대답했다. 그가 일어섰다. 너무 오래 있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얘기하는 게 좋아서요. 사제님과 다시 대화하게 되어 정말 즐겁습니다. 방금 잠을 믿는다고 한 건 별 뜻 없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악수를 했다. 난 지금 307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는 말했다. 난 내일 아침 일찍 응급구호소로 떠납니다. 돌아오거든 또 만납시다.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죠. 나는 그를 따라 방문까지 갔다. 아래층까지 내려오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돌아와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에게는 귀대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잘 자요. 차오. 사제님도. 나는 말했다. 죽을 것처럼 졸렸다. 27. 리날디가 들어왔을 때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가 말을 걸어오지 않아서 다시 잠들었다. 아침이 되어 나는 옷을 갈아입고 동트기 전에 임지로 떠났다. 내가 나올 때까지 리날디는 잠들어 있었다. 전에는 바인시차를 볼 일이 없었다. 내가 부상을 당했던 이 손초강의 그 지점을 지나 오스트리아 군대가 진지를 구축했던 산등성이에 오르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가파른 도로가 생기고 트럭들이 많이 다녔다. 그곳을 지나자 길이 평평해졌고 안개에 잠긴 숲과 가파른 언덕이 보였다. 아군이 신속하게 점령하여 파괴되지 않은 숲들이었다. 언덕으로 엄호되지 않은 도로 양쪽과 노면은 매트로 가려져 있었다. 도로는 폐허가 된 마을에서 끝났다. 그 너머 높은 곳에 전선이 있었다. 주위에 대포들이 많았다. 집들이 크게 파괴되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잘 정돈되었고 사방에 표지판이 세워졌다. 우리는 진호가 있는 곳을 찾아냈다. 그는 우리에게 커피를 대접했다. 나는 그와 함께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응급 구호소들을 둘러보았다. 진호의 얘기에 따르면 영국 앰뷸런스들은 바인시차에서 훨씬 더 내려간 라브네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영국인을 높이 칭찬했다. 상당한 양의 포탄이 여전히 떨어지지만 부상자들은 많지 않다고 했다. 장마가 시작되면 환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군이 공격해 올 거라는 말이 나돌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아군이 공격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새로운 증원군을 보내지 않았으니 그것 역시 끝난 얘기라고 했다. 산속은 음식이 변변찮아서 그는 고리치아로 나가 실컷 먹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제 저녁에는 뭘 먹었소? 내가 대답하자 그는 멋진 식사라며 부러워했다. 그는 특히 디저트에 감탄했다. 나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돌체라고만 했다. 빵으로 만든 평범한 푸딩일 뿐이었는데 진호는 그보다는 더 정성 들인 달콤한 케이크를 상상하는 듯했다. 진호는 자신의 다음 임지가 어디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카프레토에 다른 앰뷸런스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쪽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카프레토는 아주 아늑한 곳이고 그 건너편에 솟아있는 높은 산들이 참 좋다고 했다. 꽤 괜찮은 청년이었다. 누구나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산 가브리엘레 전투와 실패로 돌아간 롬 공격이야말로 생지옥이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군은 우리 위쪽에 있는 테르노바 능선의 숲속에 엄청나게 많은 야포를 설치하여 매일 밤 맹렬하게 도로를 공격했다.
그의 신경을 특히 자극한 것은 해군의 한폭 사격이었다. 수평 탄도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격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포격이 개시되는 순간 대기를 찢는 것 같은 포성이 거의 동시에 터져 나오지. 적군은 을에 두 문의 포를 연속적으로 쏘아대는데 한 발을 먼저 쏘고 연이어 두 번째 것을 발사해. 폭발과 함께 흩어지는 파편은 어마어마하다고. 그는 파편 한 조각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1피트 길이의 반들반들한 톱날 모양의 금속 조각이었다. 베빗 합금 같았다. 그리 위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진호는 말했다. 하지만 무섭지. 포탄이 모조리 나를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들리니까. 쿵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대기를 찢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폭발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 죽을 지경이지. 그렇게 겁을 먹는다면 부상당하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이겠나. 지금 아군 진지의 반대편에는 크로아티아 사람들과 마자르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우리 부대는 아직도 공격용 진지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군이 공격해올 경우엔 이렇다 할 철조망도 후퇴할 만한 적절한 장소도 없다. 고원지대에서 조금 내려가면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 좋은 나지막한 산간지대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방어 준비는 아예 없었다. 아무튼 이 바인시차의 느낌이 어떠냐고 그는 물었다. 나는 이곳이 좀 더 평평한 고원지대일 거라고 예상했으며 이렇게 울퉁불퉁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높은 고원이지, 진호는 말했다. 그냥 고원이 아니고. 우리는 그가 머무는 숙소의 지하실로 돌아왔다. 나는 작은 산들의 연속된 봉우리보다는 꼭대기가 평평하고 약간 깊은 곳도 있는 산등성이를 방어하는 편이 더 쉽고 실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지보다 산간지대에서 공격하는 것이 더 쉽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대답했다. 산도 산 나름이지. 산 가브리엘레를 보라고. 그래,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공격을 겪었던 곳은 평평한 산 꼭대기였거든. 정상까지는 쉽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 쉽게 올라간 것도 아니야, 그는 말했다. 그래, 아무튼 산이라기보다 요새였기 때문에 산 가브리엘레는 특별한 경우지. 오스트리아 군대가 몇 년 동안 그곳을 요새화했거든. 나는 전략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기동전에 대해 말한 것이었다. 산간지대의 전선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기동성이 좋은 부대는 쉽게 그 지대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산간지대의 이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부대의 기동성은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지만 산은 원천적으로 기동성이 없다. 게다가 산에서 사격하면 늘 사정거리를 지나치게 멀리 잡게 된다. 아군의 측면이 뚫리면 산 꼭대기에는 정예부대만 남게 된다. 나는 산악 전투를 믿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고 진호에게 말했다. 아군이 어떤 산을 빼앗으면 적군은 또 다른 산을 점령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모든 병사들은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 그럼 산간지대가 국경이라면 어떻게 하지? 그는 물었다. 아직 그것까지는 연구하지 못했다라고 나는 대답했고 우리 둘은 함께 웃었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예전에 오스트리아군은 늘 베로나 부근의 평지에서 큰 타격을 받았지. 적군은 오스트리아군을 평원지대로 내려오도록 놔두었다가 그곳에서 격파했단 말이야. 그래,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 군대였잖아. 외국에서 싸우는 원정 군대는 군사적인 문제를 거침없이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나는 동의했다. 자기 조국이라면 그토록 냉정하게 전투 지역을 선정할 수 없겠지. 하지만 러시아 군대는 그렇게 했다고. 그걸로 나폴레옹을 함정에 빠뜨렸잖아. 맞아. 하지만 그건 광활한 영토 덕분에 가능했지. 만약 이탈리아에서 나폴레옹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후퇴했다면 어디로 갔겠나? 브린디시까지 곧장 밀려버릴 텐데. 끔찍한 곳이지, 진호는 대답했다. 거기에 가본 적 있나? 머문 적은 없지. 우리나라를 사랑하긴 하지만 브린디시나 타란토는 도무지 좋아할 수가 없다고. 바인시차가 좋은가? 나는 물었다. 땅은 신성하지,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감자가 많이 자랐으면 좋겠어. 이곳에 와보니 오스트리아군이 심어놓은 감자밭이 있지 뭔가? 식량은 정말 부족한가? 나는 한 번도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네.
내가 대식가인 탓도 있지. 아무튼 그동안 굶어 죽지는 않았지. 식사는 보통이야. 전선에 배치된 연대는 괜찮게 먹지만 후방의 지원 부대는 부족하지. 어디선가 뭔가 새고 있는 거야. 어느 한 구석에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겠지. 노구피쉬들이 다른 곳에 팔아먹은 모양이지. 그래, 전방에 있는 대대들에는 가능한 한 많이 보급하지만 후방 부대는 형편없지. 우리는 오스트리아군이 심은 감자와 숲에서 딴 밤을 닥치는 대로 먹었네. 급식을 좀 더 잘해줘야지. 우리는 아주 많이 먹는 사람들이니 말이야. 나는 식량이 많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 병사들에게 식량 부족은 아주 나쁜 일이지. 급식이 병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잖나. 물론 그렇게 해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지. 패전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안 그래도 파다하게 나돌고 있으니까. 올여름에 영광스러운 성과가 헛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성하다느니 영광스럽다느니 희생을 했다느니 하는 공허한 표현은 늘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 때때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곳, 고함 소리만 들려오는 그런 곳에서 비를 맞으며 그런 단어들을 듣기도 했다. 전단 붙이는 사람이 이미 오래된 포고문 위에 새롭게 덧붙인 포고문에서 그런 단어들이나 표현을 읽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신성한 것을 눈으로 본 일이 없었고 영광스럽다는 것에서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희생물로 바친 가축은 땅속에 파묻힌다는 것만 다를 뿐 시카고의 가축 수용소에 수용된 가축이나 마찬가지였다. 도저히 귀로 들어줄 수 없는 추상적인 단어들이 너무 많다. 그리하여 땅의 이름만이 위엄을 지닌다. 어떤 숫자, 어떤 날짜, 어떤 땅의 이름만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들이다. 영광, 명예, 용기, 신성 같은 추상적인 어휘들은 마을 이름, 도로 번호, 하천 이름, 연대 번호, 날짜들 같은 구체적인 이름들 곁에 갖다 놓으면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진다. 진호는 애국자였다. 가끔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얘기를 하지만 좋은 친구이기도 했다. 그가 애국자답게 그런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나는 이해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애국자이니까. 그는 페두치와 함께 차를 타고 고리치아로 떠났다. 그날은 하루 종일 폭우가 몰아쳤다. 바람이 비를 휘몰아온 탓에 어디에서나 물 웅덩이와 진창이었다. 부서진 집들의 회반죽은 잿빛으로 젖어 있었다. 오후 늦게 비가 그친 후 나는 제2응급구호소에서 운무가 가득한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또한 비에 젖어 헐벗은 시골의 가을 풍경과 도로에 즐비하게 세운 집단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광경도 보았다. 해는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름 사이로 나와서 능선 너머의 앙상한 숲을 비췄다. 산마르 숲에는 오스트리아군의 대포들이 많았지만 정작 발사하는 것은 몇 대뿐이었다. 나는 전선 근처 파괴된 농가의 상공에 갑자기 피어오른 둥그스름한 유산탄 포연을 지켜보았다. 중심 부근에 누렇고 흰 섬광이 번쩍이는 부드러운 연기 덩어리였다. 섬광이 번쩍인 다음에는 대기를 찢는 포성이 들리고 연기 덩어리가 흩어지면서 바람에 날려간다. 부서진 집들의 쓰레기 더미나 응급 구호소로 쓰이는 파괴된 집 곁의 도로에는 유산탄 파편들이 많았지만 그날 오후 구호소 부근에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두 차의 부상자들을 나누어 싣고 도로를 따라 달렸다. 길은 젖은 밀집 매트들로 위장되어 있었는데 일몰의 잔광이 매트 조각들 틈새로 스며들었다. 산 뒤편 매트로 위장하지 않은 도로로 빠져나오기 전에 날은 저물었다. 우리는 그 도로를 따라 계속 달려 모퉁이를 돌아 탁 트인 곳으로 나왔다가 다시 밀집 매트의 터널로 들어갔다. 전체적으로 네모졌으나 위쪽은 아치 형태로 된 터널이었다. 그 터널을 빠져나오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불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새벽 3시. 폭격이 시작되면서 크로아티아인 부대가 산간 초원을 가로지르고 산재한 숲을 통과하여 아군의 전선을 기습했다. 모두 어둠 속에서 비를 맞으며 싸웠고 제2선에 있던 공포에 질린 이탈리아 병사들의 필사적인 반격이 그들을 물리쳤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포탄과 로켓탄이 수없이 발사되었고 기관총과 소총 소리가 전선 곳곳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적군이 다시 오지 않자 주위는 점점 조용해졌다. 돌풍과 비 사이로 멀리 북쪽에서 폭격의 굉음이 들려왔다. 부상병들 가운데 몇몇은 들것에 실려왔고 몇 명은 제 발로 걸어서 혹은 병사들의 등에 엎인 채 들판을 건너 구호소로 찾아왔다. 온몸이 비에 젖었고 하나같이 겁에 질려 있었다. 구호소 지하실에서 들것이 올라오는 대로 우리는 앰뷸런스 2대의 부상병들을 나누어 실었다. 두 번째 차량의 문을 닫아 잠글 때 내 얼굴을 때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눈송이들은 빗속에서 빠르고 무겁게 내려왔다. 날이 밝았을 때 거센 바람은 여전했지만 눈은 그쳐 있었다. 아까 날리던 눈송이들은 젖은 땅에 떨어지면서 곧 녹아내렸고 이제는 다시 비로 바뀌었다. 동튼 직후에 적군으로부터 또 한 차례의 공격이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우리는 하루 종일 그들의 공격을 예상했으나 해가 질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포탄은 오스트리아 포병대가 집결한 기다란 능선의 산림지대 남쪽에서 날아왔었다. 추가 포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포탄은 떨어지지 않았다. 주위가 어두워지자 마을 뒤쪽 들판에서 아군의 대포들이 일제히 발사되었다. 포탄들이 공중을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가 아군을 안심시켰다. 남쪽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적은 공격해오지 않았지만 북쪽 전선이 돌파되었다는 소식이 돌았다. 한밤중에 후퇴를 준비하라는 전갈이 왔다. 구호소에 있던 대위가 내게 그 소식을 전했다. 여단 본부에서 들었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 그는 전화기에서 돌아오더니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여단 본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인시차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북쪽 전선이 어떻게 뚫렸는지 묻자 그는 오스트리아군이 아군 제27군단의 방어를 돌파하고 카포레토로 진격 중이라고 했다. 북쪽에서 하루 종일 큰 전투가 벌어졌고 아군이 뒤로 밀리고 있었다. 대위는 여단 본부에서 들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 병신들이 당했다면 우리는 끝장난 거야. 그가 말했다. 공격하는 선봉부대가 독일군이랍니다. 군의관이 덧붙였다. 독일군이라는 단어가 왠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독일군과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독일군 15개 사단이 투입되었다는군. 군의관이 말했다. 그들이 북쪽 전선을 돌파했다면 우리는 고립될지도 몰라. 여단 본부에서 이 전선을 사수하라고 하네. 북쪽이 심각하게 돌파된 건 아니어서 마돌의 산간지대를 가로질러 전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은 겁니까? 사단 본부에서. 우리가 후퇴할 거라는 말도 그쪽에서 나왔네. 우리는 군단 사령부 소속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대위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대위님이 후퇴를 지시하면 당연히 따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명령해 주십시오. 상부의 명령은 이곳을 사수하라는 거라네. 우선 자네는 부상자들을 이곳에서 분류소로 옮겨주게. 가끔은 분류소에서 야전병원으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런데 한 번도 후퇴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 후퇴한다면 부상자들을 어떻게 전원 후송하죠? 전원 후송은 아니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후송해야겠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는 남겨두고 가야지. 차량에는 뭘 싣고 갑니까? 병원 장비. 알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다음날 밤 후퇴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독일군과 오스트리아군이 북쪽을 돌파하고 치비달레와 우디네를 공격하기 위해 산간 계곡지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군의 후퇴는 질서정연했으나 비에 젖어 침울했다. 한밤중에 혼잡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는 전선에서 물러나 비를 맞으며 행군하는 부대, 대포, 마차를 이끄는 말, 노새, 트럭을 지나쳤다. 진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혼란은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고원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마을에 세워두었던 야전 병원들의 철수 작업을 거들었다. 부상병들은 플라바의 강둑으로 이동시켰다.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플라바의 야전 병원과 분류소를 철수했다. 비는 줄기차게 내렸다. 바인시차 부대들은 10월의 비를 맞으며 고원에서 후퇴하여
그해 봄 대승을 거두었던 이손초강을 건넜다. 다음 날 한낮 무렵 우리는 고리치아에 도착했다. 비는 그쳤고 마을은 거의 비어 있었다. 거리로 나가보니 군인들이 사병용 창녀집에서 창녀들을 트럭에 태우고 있었다. 모두 7명이었다. 여자들은 모자와 외투 차림에 작은 옷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둘이 울음을 터뜨렸고 한 명은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다가 혀를 내밀어 위아래로 날름거렸다. 입술이 두툼하고 눈이 검은 여자였다. 나는 차를 세우고 그쪽으로 다가가 포주에게 말을 걸었다. 장교용 창녀집 여자들은 그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네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죠? 코넬리아노. 트럭이 출발했다. 입술이 두툼한 여자가 또다시 우리에게 혀를 내밀어 날름거렸다. 포주는 손을 흔들었다. 두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다른 여자들은 흥미롭다는 듯 마을을 둘러보았다. 나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저 여자들과 함께 가야 하는데, 보넬로가 말했다. 그러면 유쾌한 여행이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도 흥미진진한 여행을 하게 될 거야. 내가 대꾸했다. 지랄 같은 여행을 하게 될걸요. 바로 그 얘기야. 나는 말했다. 우리는 차도를 따라 빌라로 갔다. 저 거친 녀석들이 트럭으로 기어들어 창녀를 덮치는 꼴이나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럴 것 같은가? 그럼요. 제2군의 사병 중 저 포주를 모르면 간첩일걸요. 우리는 빌라 앞까지 갔다. 그들은 저 포주를 수녀원장이라고 부른답니다. 보넬로가 계속 얘기했다. 여자들은 새로운 애들이지만 포주는 누구나 알죠. 아까 철수한 여자들은 후퇴 직전에 데려온 애들인가 봐요. 창녀들이 고생 꽤나 하겠는데?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나 또한 전현들이랑 공짜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무튼 저놈의 집에서는 너무 비싸게 받아요. 정부는 위안해 준다면서 우리를 착취했다니까요. 차를 밖에 내놓고 정비공에게 살펴보라고 하게. 나는 지시를 내렸다. 엔진 오일을 바꾸고 기어를 점검해. 차에 가솔린을 가득 채운 뒤에는 잠을 좀 자두게나. 네, 중위님. 빌라는 비어 있었다. 리날디는 후방으로 철수하는 병원을 따라가고 없었다. 소룡도 참모 차량에 병원 요원들을 싣고 떠나가 버렸다. 창문에 내게 남긴 쪽지가 붙어 있었다. 복도에 쌓아둔 물건들을 차에 싣고 포르테노네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정비공도 이미 떠난 뒤였다. 나는 차고로 되돌아갔다. 거기 있는 동안 다른 2대의 차가 도착하여 운전병들이 내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너무 졸렸어요. 플라바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3번이나 졸았다니까요. 피아니가 말했다. 중위님, 이제 뭘 해야 하죠? 엔진 오일을 바꾸고 윤활유를 치고 가솔린을 채운 다음에 차를 빌라 앞쪽으로 몰고 나와. 그 다음에는 선발대가 남긴 잡동사니들을 싣는 거다. 그러고 출발합니까? 아니, 그 전에 3시간쯤 잠을 자두어야 해. 세상에, 잠잘 수 있다니 고맙습니다. 운전하면서 통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 뭐, 자네 차는 어때? 나는 물었다. 상태가 괜찮습니다. 작업복을 갖다 주게. 엔진 오일 바꾸는 걸 도와주지. 아닙니다, 중위님. 그까짓 건 일도 아니에요. 중위님은 짐이나 싸세요. 내 짐은 다 정리했어. 선발대가 남긴 짐을 챙기고 나올 테니 준비가 되는 대로 곧 차를 빌라 앞쪽으로 돌려놔. 병사들은 별장 앞으로 차를 몰고 왔다. 우리는 복도에 쌓여있던 병원 장비들을 차에 실었다. 짐을 전부 실은 뒤 비 내리는 나무 아래 차도에 차량 석대를 나란히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주방에 불을 지피고 옷가지를 말리자. 나는 말했다. 옷 따위는 마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피아니가 대답했다. 잠을 먼저 자야겠어요. 난 소령님 침대에서 자겠어요. 보넬로였다. 늙은 양반이 해골을 굴리던 곳에서. 잠자리는 아무래도 좋아. 여기에도 침대가 2 있어. 나는 문을 열었다. 그 방에는 뭐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보넬로가 말했다. 저게 늙은 물고기 머리의 방이었군. 피아니였다. 너희들은 거기서 자도록 해. 내가 깨울 테니. 중위님이 너무 오래 주무시면 오스트리아 군인이 우리를 깨울 겁니다. 보넬로가 말했다. 난 늦잠을 안 자. 아이모는 어디 있나? 주방에 갔습니다. 이젠 그만 자게. 그래야겠어요. 피아니가 말했다. 하루 종일 앉은 채 졸았다니까요.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면서 고개를 계속 쳐박았죠.
군화를 벗어. 보넬로가 말했다. 늙은 물고기 머리에 침대니까 말이야. 물고기 머리 따위야 우습지. 피아니는 진흙투성이 군화를 신은 채 발을 쭉 뻗더니 팔베개를 하고 침대에 들어누웠다. 나는 주방으로 가보았다. 아이모가 난로에 불을 지피고 물주전자를 올려놓고 있었다. 파스타 아시우타를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는 말했다. 잠에서 깨면 모두 배고파할 거예요. 졸리지 않나, 바르톨로메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대로 놔두고 자겠습니다. 불은 저절로 꺼질 테니까. 좀 자두는 게 좋을걸. 식사는 치즈와 통조림 쇠고기를 먹으면 돼. 이게 나아요. 무정부주의자 두 녀석에게 뭔가 따뜻한 게 좋을 겁니다. 중이님은 주무세요. 소령방에 침대가 하나 있어. 거기서 주무세요. 아니야, 나는 전에 쓰던 방으로 갈게. 한 잔 생각 있나? 바르톨로메오? 출발할 때 마시죠. 지금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3시간 뒤에 자네가 깼는데도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나를 깨우게. 알겠나? 전 시계가 없는데요, 중이님. 소령방에 벽시계가 있네. 알겠습니다. 식당을 빠져나온 나는 복도를 지나서 대리석 층계를 올라가 리날디와 함께 지내던 방으로 갔다. 비는 계속 내렸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무 아래 나란히 세워둔 차량 석 대가 보였다. 나무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공기는 싸늘했고 나뭇가지에 빗방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나는 리날디의 침대로 되돌아가 드러누워 잠을 청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주방에 모여 식사를 했다. 아이모가 양파와 통조림 고기를 다져 만든 스파게티 요리를 내놓았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빌라 지하실에 남아있던 와인 2병을 마셨다. 밖은 어두컴컴했고 여전히 비가 내렸다. 식탁에 앉은 피아니는 무척 졸린 표정이었다. 전진보다 후퇴가 좋아, 보넬로가 말했다. 후퇴할 때는 바르베라를 마시니까. 지금은 그걸 마시지만 내일은 빗물을 마실지도 몰라, 아이모가 대꾸했다. 내일이면 우디네에 가 있겠지. 거기서 화끈하게 샴페인을 마시자고. 한량들이 많은 곳이니까. 피아니 일어나. 내일 우디네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거야. 잠은 깼어, 피아니가 말했다. 그는 스파게티와 고기를 접시에 담았다. 아이모, 토마토 소스는 없어? 없어. 우디네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거야, 보넬로가 말했다. 그는 연붉은 색깔의 바르베라를 술잔에 따랐다. 우디네에 도착하기 전에 마실 수도 있겠지, 피아니였다. 많이 잡수셨습니까, 중이님? 아이모가 내게 물었다. 실컷 먹었어. 그 술병 이리 주게, 바르톨로메오. 한 사람 앞에 한 병씩 돌아가도록 차에 실어 놓았습니다. 좀 잤나? 별로 잠이 없어서요. 아무튼 조금은 잤습니다. 내일이면 왕의 침대에서 잘 거야, 보넬로가 말했다. 기분이 무척 좋은 듯 했다. 내일이면 좋은 데서 잘 거야, 피아니가 중얼거렸다. 난 왕비마마와 잘 거야, 보넬로가 끼어들었다. 그는 내가 이 농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폈다. 넌 사령관 마누라하고 자겠지, 피아니가 졸린 표정으로 대꾸했다. 중이님, 이건 반역입니다, 보넬로가 말했다. 사령관 우누는 반역이지 않습니까? 집어쳐, 나는 말했다. 그까짓 술 몇 잔 마시고 벌써부터 헛소리야?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렸다.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니 9시 30분이었다. 출발 시간이다. 나는 말하면서 일어섰다. 중이님은 누구 차에 타실 겁니까? 보넬로가 물었다. 아이모 차에 타겠다. 다음은 자네? 그 뒤에 피아니가 따라와. 코르문스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출발한다. 졸까봐 겁나요, 피아니가 말했다. 좋아, 내가 자네 차에 타지. 다음 차는 보넬로, 그 다음은 아이모.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졸려 죽겠으니까 누가 옆에 있어야 해요. 내가 운전을 할 테니 자넨 좀 자두라고. 아닙니다. 선잠이 들 때 옆에서 누가 깨워준다면 졸려도 그런 대로 운전할 수 있어요. 내가 자네를 깨우지. 이제 불을 끄자고, 바르토.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넬로가 말했다. 이 빌라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내 방에 조그만 트렁크가 있는데 피아니, 자네가 좀 가져오겠나?
그러죠. 보넬로 가자. 그는 보넬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층계를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멋진 곳이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 아이모가 중얼거렸다. 그는 와인 2병과 치즈 반덩어리를 잡낭에 집어넣었다. 이런 곳은 다시 없겠죠? 그런데 우린 어디로 후퇴를 하는 겁니까, 중위님? 달리아멘 도강을 지난 어느 지점이라고 하더군. 병원과 관련 부대는 포르데노네에 주둔하게 될 거야. 이곳이 포르데노네보다 좋은 마을입니다. 난 포르데노네를 잘 몰라. 그냥 스쳐 지나간 적만 있었지. 뭐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아이모가 말했다.